혜린이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엄마, 결혼 안 할래요.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행복해했던 딸이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왜? 준호와 무슨 일이 있었니? 준호, 엄마가 엄마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수연의 손에서 생선이 떨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환경이 다르다고, 분위기 어색해진다고 하면서.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할 거예요. 엄마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날 밤 수연은 30년 만에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명함이 있었어요. 강 회장, 혜린의 아버지이자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명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정말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혜린이를 위해서라면 과연 수연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30년 전 버린 과거와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50살이에요. 30년 넘게 재래시장에서 생선 좌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혼자서 딸 혜린이를 키웠습니다. 20살의 아이를 낳고 이 바닷가 마을로 내려와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혜린이가 제 전부였거든요. 그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버텨왔어요. 거친 손 생선 비린내, 새벽마다 반복되는 힘든 일들. 모든 게 혜린이를 위한 거였습니다. 다행히 혜린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해서 지금은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뤄낸 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혜린이가 결혼한다고 해서 정말 기뻤는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5시 재래시장에 어둠이 깔린 가운데 오직 한 곳에서만 불빛이 켜졌습니다. 수연의 생선 좌판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나오는 하얀 입김. 수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는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얼음 위에 놓인 고등어를 집어든 수연의 손놀림은 예술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생선 배를 가르는 순간 깔끔하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베었네. 손가락에서 빨간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혀로 상처를 핥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에는 이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 자국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작은 좌판이 바로 딸 혜린을 키워낸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수연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갓 20살이었던 그때 배가 불러온 몸으로 이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던 순간 말입니다. 서울의 그 커다란 저택을 뒤로하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을 등지고 말입니다. 그때 수연에게는 갓 태어난 혜린과 이 작은 좌판이 전부였습니다.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20살 소녀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말입니다. 우리 혜린이만큼은 떳떳하게 살아야 해. 수연은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죽은 듯이 살면서도 오직 딸만을 바라보며 버텨왔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어린 혜린이 좌판 뒤에서 칭얼거리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큰 눈망울에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올려다보던 그 모습. 수연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수연은 혜린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서는 작은 식탁에 앉아 혜린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혜린이는 공부 잘해야 해.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수연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면서
딸만큼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혜리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혜린이 학교에서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가 반에서 1등 했어요. 그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자부심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밴 손으로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비가 부족했던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좌판의 생선을 다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다른 상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수연이야, 혜린이 애 정말 똑똑하더라. 판사라도 될 거야. 옆판 할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더 큰 산이었습니다. 수연은 새벽 3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싱싱한 생선을 고르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밤 10시까지 좌판을 지켰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사라져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알바하면서 학비 벌게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수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혜린이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혜린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다. 이게 엄마 일이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시간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혜린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수연은 딸이 굶지 않도록 매일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비싼 수험서와 학원비 때문에 수연은 자신의 점심을 거르며 돈을 모았습니다.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도 수연은 혜린 앞에서는 괜찮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혜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려 들려왔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좌판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피로와 고생, 그리고 이루어진 꿈에 대한 감격이 뒤섞였습니다. 혜린아, 정말 고생했구나.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 혜린은 서울중앙지법의 현직 판사가 되었습니다. 수연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뤄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멀었습니다. 바쁜 업무 때문에 혜린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집에 올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매일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며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는 통화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혜린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는 어떠세요? 혼자 있어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엄마는 이 좌판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외로웠습니다. 딸과 함께 보내던 저녁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딸이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지난주 혜린이 집에 왔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생선 만졌더니 손이 엄청 차갑네요. 혜린이 중얼거리자 수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친 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엄마 손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죠. 혜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좌판도 그만두시고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모실 수 있어요.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좌판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해. 여기서 널 키웠고 여기서 꿈을 키웠잖아. 아직은 못 놔줘. 수연에게 이 좌판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청춘과 사랑, 그리고 딸에 대한 헌신이 고스란히 담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비록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에서 쌓아온 30년의 세월을 쉽게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수연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딸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고생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의 혜린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녀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깊숙한 곳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 혜린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명함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 사람. 하지만 언젠가는 혜린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 명함이 필요한 날이 올 줄은 말입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명함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혜린이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은 없을까?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줄은 수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혜린이 다시 집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거든요. 설레는 듯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연은 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키워온 딸의 표정 변화를 놓칠 리가 없었죠. 혜린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어떻게 하셨어요? 혜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혜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수연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과연 자신 같은 어머니를 받아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어떤 사람이야? 선배 판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괜찮은 분 같아요. 혜린의 목소리에 행복감이 묻어났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의 아들이에요. 준호라고 하는데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깊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수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건설회사 대표라니. 그럼 꽤 큰 회사겠네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혜린은 준호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혜린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자신을 자랑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판사님 일이 힘드시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니까 보람도 있겠지만 준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가끔 어려운 판결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 그 순간이 좋아요. 혜린도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만남을 거치면서 준호는 혜린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바쁜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시간을 맞춰주었고 혜린이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곁에서 위로해 주었거든요. 오늘 재판이 힘들었나 봐요. 표정이 안 좋네요. 준호는 혜린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혜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매일 봐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혜린 씨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준호의 따뜻한 위로에 혜린은 힘을 얻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준호가 혜린의 출신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였어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성장 배경을 이야기했을 때도 준호는 오히려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판사님을 키우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혜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준호가 고마웠어요. 엄마, 이 사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요. 후배들한테도 잘해주고 식당 직원분들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인사해요. 수연은 딸의 환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해요.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안다고 정말 존경한다고 했어요. 수연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준호는 혜린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습니다. 혜린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혜린 씨를 정말 좋아해요. 혜린 씨의 모든 것을, 혜린 씨의 가족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혜린은 설렜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고백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까지 소중히 여기겠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연애가 시작된 후에도 준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의 힘든 하루를 위로해주고 작은 기념일도 챙겨주었어요. 혜린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생선을 손질하신다고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혜린 씨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수연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혜린은 준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준호가 엄마께 안부 전해달라고 해요. 수연은 딸의 목소리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던 딸이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혜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혜린 역시 준호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혜린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혜린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지 않을래? 나도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고. 혜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응. 나는 혜린이와 결혼하고 싶어. 평생 함께하고 싶어. 혜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기적 같았어요. 그날 밤 혜린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것 같아요. 준호가 상견례를 하자고 해요. 수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어요. 엄마, 응, 좋다. 사람은 뭐든 겪어봐야 하는 거다. 겪어보니까 괜찮아요. 엄마 앞에 떳떳해요. 수연은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며칠 전부터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딸의 연인 가족을 만난다는 것, 그것도 건설회사 대표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하지? 수연은 오래된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에는 작업복이나 편한 옷만 입고 살았는데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어요. 옆집 김할머니가 분홍색 한복을 빌려주었습니다. 수연이야, 이거 입어. 내가 며느리 맞았을 때 입었던 건데 아직 깨끗해. 고마워요, 할머니. 그런데 저한테 어울릴까요? 당연하지. 혜린이 엄마가 제일 예뻐야지. 상견례 당일 아침, 수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목욕을 했어요.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던 손을 여러 번 씻고 또 씻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어야지. 수연은 손톱솔로 구석구석 문지르며 정성을 다했어요. 거친 손이 부끄러웠지만 이것이 자신이 딸을 키운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수연은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작업복만 입고 살던 자신이 이렇게 단정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서울에서 내려온 혜린이 감탄했습니다. 준호 부모님도 엄마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수연과 혜린은 시내의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수연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가 먼저 와 있다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린이가 항상 이야기해서 얼굴은 익숙해요.
수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잠시 후 준호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이 회장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정중했고 어머니 이 여사는 화려한 옷차림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안녕하세요. 혜린이 어머니시죠? 이 여사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뭔가 미묘한 것이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자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난한 안부 인사와 날씨 이야기였어요. 혜린이가 정말 똑똑하다고 들었어요. 판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다행히 공부를 좋아해서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수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혼자서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이 여사가 말했는데 그 톤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당면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예, 평생 그렇게 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 여사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 어린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보기 드물죠. 그런 환경이라는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 있고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 준호가 혜린이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저희도 체면이라는 게 있고. 이 여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수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신분이 이들에게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혜린이 수연의 손을 밑에서 꽉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혜린도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이 여사는 수연에게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근한 시선과 미묘한 표현들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혜린이는 정말 훌륭한 여성이에요. 판사라는 직업도 좋고. 다만 이 여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연은 그 다음에 숨겨진 말을 알 수 있었어요. 다만 어머니가 문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 이 여사는 수연에게 예의상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혜린이를 잘 키우셨네요. 하지만 그 인사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느낌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준호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괜찮다. 사람이 다르니까.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여사의 시선과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딸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한 경계선이 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이 여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으며 친근하게 굴었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혜린아, 결혼식 준비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재판 업무에만 집중해. 이 여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배려하는 마음인 줄 알았어요. 결혼식장은 시그니엘 리조트의 야외 가든으로 정했어. 자연스럽고 로맨틱하잖아. 우리 회사 임직원들과 거래처 분들이 많이 오실 예정이거든. 이 여사는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엄마께도 미리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 하지만 이 여사는 수연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리고 나중에 통보하는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하객 명단을 작성할 때였습니다. 이 여사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친정 쪽에서는 몇 분 정도 오실 것 같니? 이 여사가 물었습니다. 저희 쪽은 많지 않아요. 시장 상인분들과 이웃분들 정도. 아, 그렇구나. 이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혜린아,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이 돼. 걱정이요? 혜린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객들은 대부분 회사 관련 분들이시거든. 정치인분들, 재계 인사분들.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어. 혜린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혜린이 친정분들이 오시면 좀 어색할 것 같아. 서로 어울리기 어려울 거야. 이 여사는 점점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친정 쪽은 조용히 하는 게 어떨까? 나중에 따로 소모임으로 인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해도 되고. 혜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저희 엄마는 제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오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만 너무 튀지 않게 조용히 한쪽에 계시면 되잖아. 그게 말이 돼요? 신부 어머니가 구석에 숨어 있으라고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여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정했어요. 혜린아, 현실을 봐야 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아. 회사 이미지도 있고 사회적 체면도 있어. 그럼 처음부터 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너는 정말 마음에 들어. 똑똑하고 훌륭한 여자야. 판사라는 직업도 좋고. 하지만 이 여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엄마는 싫다는 거죠? 싫다는 게 아니라 환경이 다르잖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과 우리 하객들이 어떻게 어울려? 혜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분이 저를 판사로 키우셨어요. 그건 인정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결혼식은 별개 문제야. 이 여사는 더욱 뻔뻔해졌어요. 어차피 친정분들도 이런 자리 불편하실 거야. 차라리 서로를 위해서 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도 안 돼요. 제가 준호와 결혼하는 건데 왜 엄마를 배제하려고 하세요? 배제하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지. 이 여사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친정 쪽 자리는 내가 알아서 메꿀게. 빈자리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자리를 메꾼다고요? 제 가족을 빈자리 취급하시는 거예요? 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 어머니가 오시면 우리 하객들이 뭐라고 하겠어? 회사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거고. 혜린은 절망감이 들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준호는 뭐라고 해요? 준호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큰 사업하는데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그 말에 혜린은 더욱 상처받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좌판에서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이상하네.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수연은 혼잣말을 하며 고등어를 손질했습니다. 오후 2시쯤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 준호 엄마입니다.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죄송해요.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이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전화 너머로도 냉랭한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수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연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결혼식에 대해서 말인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결혼식엔 오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수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생선이 떨어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수연 씨께서 원하시는 건
조용한 결혼식이에요. 너무 번잡하지 않게 말이죠. 조용한 결혼식이라고 하시면 친정 쪽 하객들이 오시면 분위기가 좀 어색할 것 같아서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신 분들이니까 수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제가 혜린이 결혼식에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 여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말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우리 하객들은 대부분 회사 관련 분들이세요. 정치인분들, 재계 인사분들. 수연 씨께서 오시면 서로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릴까봐 걱정되시는 거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환경이 다르시니까. 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환경이 다르다는 말,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혜린이는 뭐라고 하나요? 혜린이도 이해해요. 그 애도 판사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수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딸까지 자신을 포기했다는 말인가요? 나중에 조용한 곳에서 따로 인사드릴게요. 가족끼리만 모여서 간단하게 말이에요. 간단하게요. 네,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수연 씨도 그런 화려한 자리보다는 편하실 거고요. 이 여사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마치 수연을 위한 배려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준호도 그게 좋겠다고 해요. 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된다고. 수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까지 그런 생각을 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서로를 위해서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이 여사는 수연이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럼 제가 혜린이 결혼식에서 완전히 빠지라는 말씀이시네요.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축하하시라는 거죠. 수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연 씨께서 이해해 주셔서. 네. 그럼 결혼식 후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조용한 곳에서 만나서 인사드리죠.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도 손님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비닐장갑을 벗다 말고 수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딸을 위해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혜린이한테 짐이 되는구나. 수연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옆한 김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수연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린이 결혼식 때문이야?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 일인데?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수연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나보고 오지 말래요. 뭐? 누가? 사돈에서. 내가 가면 분위기 어색해진다고.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신부 어머니가 결혼식에 안 간다고? 환경이 다르다고. 하객들이 불편해한다고.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김할머니가 분노했지만 수연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이 자신을 포기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딸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딸에게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수연은 다시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 회장.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그 사람.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명함을 꼭 쥐고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딸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딸의 곁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수연은 용기를 내어 그 낡은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여보세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수연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정말 너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하지만 꼭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어요. 그래, 알겠어. 내일 만나자. 다음날 수연은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강 회장을 만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것과 깊어진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수연아. 강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정말 오래됐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지. 강 회장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수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혜린이 키우느라 바빴어요. 혜린이, 그 아이가 어떻게 컸을까 궁금했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수연은 딸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도움을 요청하려고 연락했어요. 강 회장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수연은 이 여사와의 통화 내용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환경이 다르다고, 분위기가 어색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강 회장이 분노했어요. 혜린이는 내 딸이고 너는 그 아이를 혼자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그들이 현실을 모르는 거야. 강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수연아, 내가 도와줄게. 이번에는 내가 나서겠어. 혜린이도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안 돼. 혜린이의 행복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어. 강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연아, 제발 내 도움을 받아. 30년 전에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잖아. 그냥 혜린이가 행복하다면 저는 물러서겠어요. 수연은 단호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 고집 때문에 혜린이까지 불행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강 회장은 답답했어요. 수연의 완고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혜린이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혜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응, 잠깐 앉았다. 엄마, 이 여사가 뭐라고 하셨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 다 참으시려고 했어요? 혜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혜린아,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엄마가 제 결혼식에 못 온다는데. 아니야, 혜린아.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안 돼.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혜린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넌 잘못한 게 없어. 있어요. 제가 준호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혜린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이해해.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 정말 준호를 사랑해요.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할 거예요. 엄마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수연은 놀랐어요. 혜린아,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저도 안 해요. 며칠 후 수연은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린아, 엄마 결정했어. 네, 엄마. 결혼해. 엄마는 안 갈 테니까. 엄마. 혜린아,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엄마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혜린은 울면서 반대했지만 수연의 마음은 굳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강 회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연이가 거부해도 상관없어. 이번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어. 강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내일 헬리콥터 준비해. 그리고 수연 씨를 모셔와. 하지만 회장님, 수연 씨가 거부하시면 내가 직접 설득하겠어. 아니, 설득이 아니라 강제로라도 데려가겠어. 강 회장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혜린이의 결혼식에서 수연이가 딸 옆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해. 그리고 그 오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어. 수연이와 내 딸을 무시하지 못하게 말이야. 결혼식 당일 아침 수연은 좌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딸의 결혼식 날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이야, 정말 안 갈 거야? 옆판 김할머니가 안타까워했어요. 응, 이게 맞아. 혜린이를 위해서. 오후 2시 리조트의 야외 가든에서는 화려한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정치인, 재계 인사들로 가득했어요. 이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혜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엄마 없는 결혼식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혜린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게 뭐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검은색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헬리콥터가 왜 여기에? 이 여사가 당황했어요. 헬리콥터가 결혼식장 근처에 착륙하자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예식도 잠시 중단되었어요. 헬리콥터 문이 열리고 분홍색 한복을 입은 수연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바람에 한복 자락이 날리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누구야? 저 사람 누구지?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혜리는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당당했어요. 이 여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어떻게 헬리콥터를? 수연이 혜린에게 다가갔어요. 혜린이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혜린아. 수연이 딸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이 여사는 이 회장과 함께 다가와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떻게 헬리콥터를? 이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이 여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딸 결혼식에 엄마가 빠지는 법 없죠. 그 말에 이 여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가 다가와서 수연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준호야, 고개 들어. 수연이 말했어요. 혜린이를 사랑한다면서 왜 혜린이 엄마는 지키지 못했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혜린이와 혜린이 가족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 딸의 곁에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혜린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객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혜린이 속삭였어요. 엄마도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커줘서. 강 회장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수연이 충분히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딸을 판사로 키우시다니.
한 하객이 말했어요. 헬리콥터 타고 오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다른 하객이 감탄했습니다. 수연은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시장 좌판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은 이 여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혜린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그래. 정말 자랑스러워. 해가 지고 결혼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연은 혜린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딸 결혼식에서 엄마가 빠지는 법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마침내 그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비록 늦었지만 가장 극적이고 당당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전에 지키지 못했던 여인이 이제는 스스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연은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강한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연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30년 동안 오직 딸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혜린이처럼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을 지키려는 용기도 필요하고 수연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 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